17. 신영복 강의.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는 영업일을 하며 인터넷으로 기록해둔 책 내용을 정말 많이 되새기며 읽었다. 이 책이 그만큼 일을 하는 내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에 앞서 내가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가장 먼저 읽게 된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겠다. 나의 대학 시절이라는 글을 20대 후반에 읽었다. 신영복 선생님이 자신의 감옥 시절의 생활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내용이 무척 인상이 깊었다. 그리고 서울대 졸업식 축사로 쓴 글도 있는데 그것 또한 감회가 깊었다. 내용은 간단하다. 해마다 결정되는 대나무의 마디 덕분에 곱고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대학 생활도 사회에 나가기 앞서서 잘 해내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 강의에서 주역과 노자 부분이 특히 눈에 많이 들어왔다. 왜냐하면 나는 20대 후반에 충동적인 나의 면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에 불을 지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충동적인 면은 쓰다듬고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당시에 나는 견딜 수 없어 질렀다. 결과는 처참했다. 나의 청춘의 황금기 전체를 우울과 분노 속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후회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이제는 그 일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골라내려고 한다. 좋은 점은 끈기가 부족한 내게 한 가지 일을 선사한 것이다. 그것은 피로 만들어내게 된 나의 평생 직업인 작가를 해낼 수 있는 자신과 열정이 생긴 것이다. 나쁜 점은 내 삶을 주변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지금의 내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겠다. 주역은 점치는 책이다. 신영복 선생님은 이것을 잘 해설해 주었다. 가장 먼저 점은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한 후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 즉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을 친다는 것이다. 나는 영업일을 하던 그때 당시에는 기고만장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어야 했다. 그때 이 내용은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리고 중간의 자리를 중요시하라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중간은 앞과 뒤를 잇는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능력의 70%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곳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최고와 최선을 요구하는 100%의 자리는 자신을 상하게 할 수 있어 위태롭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나에게 겸양의 마음을 되찾게 해주었다. 노자는 물러섬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이다. 논어가 나아감을 이야기한다면 말이다. 나는 진보하는 것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한때 꽤 길게 끊임없이 전진만을 외치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노자는 참으로 내 마음을 위무해 주었다. 내가 존경하던 구본영 선생님은 노자를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딱 당시에 내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생선 굽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사람들은 곧잘 생선을 구울 때 자주 뒤집는데 노자는 그러지 말라 했다. 생선 굽는 작은 일에서도 그러하거늘 한 회사를 경영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더 말해 무엇하랴 이다. 그리고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상선약수의 이야기도 당시에 내게는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 문구인 것 같다. 노자는 그렇게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진무해준다. 신영복 선생님의 해안과 깊이가 상당하여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는 강의 능력 또한 훌륭하여 책에는 좋은 내용이 넘쳐난다. 그것은 독자에게 맡기고 나는 내게 인상 깊었던 문장 위주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한다. 불치병자가 밤중에 아기를 낳고 급히 불을 들어 살펴보았다. 급히 서두른 까닭은 아기가 자기를 닮았을까 두려워서였다. 이는 책 속의 장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신영복 선생님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한참 만에야 이 구절의 진의를 알아냈어요. 다름 아닌 각성입니다. 엄정한 자기 성찰입니다. 천하가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불치병자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닫고
자식만이라도 자기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 참담할 정도로 가슴을 적십니다. 엄중한 자기 성찰과 냉철한 문명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분명한 내용이다. 어제 읽은 문장이 지금 하나 떠오른다. 그것은 인생 최대의 혁명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자기 인식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보는 시선을 달리할 수 있기에 그렇다. 고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논어이기에 관련해서 한 구절 살펴볼까 한다. 정작 백범은 얼굴 좋은 사람보다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밖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무관심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힘써서 사람 구실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것보다는 마음 좋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더해 신영복 선생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덧붙인다. 마음 좋다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는 뜻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좋은 사람의 첫째가는 능력 또한 착하다는 것이다. 착하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가시적인 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거짓이 없다. 공자는 시경 300편에 정신을 들어 한마디로 사무사라고 했다. 즉 거짓이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착하다는 것을 동양에서는 최고로 친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약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뜻이 아니다. 이어서 맹자의 한 구절도 살펴보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창낭에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 창낭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리라는 노래가 있다. 공자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자네들 저 노래를 들어보게. 물이 맑을 때는 가끈을 씻지만 물이 흐리면 발을 씻게 되는 것이다. 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모름지기 스스로를 모욕한 연후에 남이 자기를 모욕하는 법이며 한 집안의 경우도 반드시 스스로를 파멸한 연후에 남들이 파멸시키는 법이며 한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를 짓밟은 연후에 다른 나라가 짓밟는 것이다. 서경 태가편에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피할 길이 없구나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분명한 내용이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